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부부 사이의 오해, 이웃과의 불화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갈등 중에서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상처는 바로 가족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기대도 크고 때로는 그만큼 실망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 기대와 실망이 돈이라는 현실과 맞닿을 때 서로의 마음은 쉽게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재산 문제가 불거질 때 평생을 함께한 형제자매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가정에서 돈 때문에 갈라지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겨울 서리가 내린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고 텃밭에서는 배추와 무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평생 버스를 몰아온 김영수 씨와 살림과 자식들의 헌신한 아내 박정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40여 년이 된 이 부부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함께 견뎌온 동반자였습니다. 영수 씨는 40에 가까이 버스를 몰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버스 운전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을 깨웠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서 온종일 승객을 태우며 도시와 시골을 오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어도 그는 핸들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가족을 맞았습니다. 아빠는 힘들어도 괜찮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게 그의 입버릇이었고 단 한 번도 힘들다 말한 적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억척스러운 살림꾼이자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정성껏 챙기고 낮에는 동네 슈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 숙제를 챙기고 빨래와 청소까지 혼자서 도맡았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정혜 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혜 씨는 정말 살림 잘한다. 남편 뒷바라지도 그렇게 잘하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사는 일조차 미뤘습니다. 엄마는 이 옷이 편해서 좋아. 아직 멀쩡하잖아. 아이들이 새 옷을 사달라고 하면 흔쾌히 사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몇 년 된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처지를 가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부모 말씀을 잘 들었으며 형으로서의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했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했습니다. 민수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도시에서 살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고 집도 장만하고 차도 바꿔가며 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에 대한 관념이 철저했고 가족 간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수지는 활발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사랑을 독차지했던 딸이었습니다. 20살에 연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성실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자주 밀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와 병원비 등 들어갈 곳은 많았지만 들어오는 돈은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지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며 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막내 서준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미술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막내의 꿈을 응원하며 미술학원도 보내고 화구도 사주었습니다.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서준은 졸업 후 화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술로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팔아번 돈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전시회를 열려면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30이 넘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여전히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월세부터 생활비까지 거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으나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동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고 수진과 서준은 형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은퇴 후 영수와 정희는 소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집에서 TV를 보며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배추가 정말 잘 자랐네. 올해는 김장을 많이 담가서 애들 나눠줘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가 김치를 제일 좋아하잖아. 서준이도 혼자 사니까 반찬이 없을 텐데. 이런 대화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영수는 은퇴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생활했지만 자식들을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겠어?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어 어머니 용돈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라며 건네주었지만 어딘지 의무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수지는 더 자주 부모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아이들 병원비나 생활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둘째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많이 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정희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15만 원이요. 그것밖에 안 나왔어? 다행이다. 여기 20만 원 가져가.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수와 서준의 마음엔 알 수 없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막내 서준도 자주 찾아왔지만 역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전시회를 열려고 하는데 액자값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막내의 꿈을 응원한다며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힘들어. 엄마가 도와줄게. 겉으로는 여전히 화목했지만 형제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동생들이 너무 자주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고 생각했고, 수진과 서준은 형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어느 추운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배추를 돌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정희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영수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간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세 남매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환자 연령을 고려할 때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서둘러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비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진행하시죠. 그러나 수지는 이런 형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형이 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빠, 왜 늘 오빠가 모든 걸 혼자 결정해? 아버지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죠?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희는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준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하지만 재산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자 가족 사이의 균열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냐? 아버지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동생의 말이 현실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수의 수술은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마디도 못한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고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집도이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환자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복도에서 터져나온 재산에 관한 대화는 이미 서로의 마음에 깊은 금을 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각자 다른 감정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 재산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법대로 공정하게 나누는 게 맞죠. 민수의 말에 수진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법대로가 공평하다고? 정말 그럴까? 나는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걸 다 빚처럼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닌 것, 명절마다 와서 일한 것은 뭐가 돼? 민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받은 건 받은 거고 한 건 한 거야. 그걸 서로 상쇄한다고 해서 공평해지는 게 아니야. 서준이도 마찬가지고.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격해졌습니다. 내 사정을 정말 알기나 해? 아이들 병원비, 학원비,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 벌린 거야.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다고 생각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는지 알아? 민수는 눈빛을 더욱 굳히며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게 당연한 권리는 아니잖아. 나도 애둘 키우는데 부모님께 손 벌린 적 있어? 그의 말에 수지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넌 언제나 그런 식이야.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은 모르는 거냐?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들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 그때 서준도 끼어들었습니다. 형은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퇴직금도 보장되어 있고. 하지만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만큼은 내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서늘한 눈빛으로 서준을 쏘아봤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부모님이 내게 써준 돈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해? 작업실 보증금에 월세, 전시 비용,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그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할 거야? 서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투자예요, 투자. 단순한 용돈이나 지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성공하면 그 몇 배로 갚을 거예요. 예술은 그런 거잖아요. 민수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공. 30 넘어서도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사는데 언제까지 그 희망 고문에 매달려 살 거냐? 현실을 좀 봐라. 수진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정말 억울해. 형은 안정된 직장에서 편하게 살고 서준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원받고 나만 애 둘 키우며 죽도록 힘겹게 사는 것 같아. 이게 공평해? 민수는 더욱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다 내 선택이었잖아. 누가 20살에 연애 결혼하라고 강요했냐? 네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왜 그 부담을 부모님께 지우고 있어?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잘못이야?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게 내 혼자만의 일이야? 부모님의 손주들이기도 하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병실은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로 뒤덮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낯선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다툼을 지켜본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가 평생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 너희들 싸우라고 있었던 줄 아냐? 이게 부모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냐? 영수도 온몸에 링거줄을 매단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너희는 재산 얘기부터 하더구나.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세 남매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의 눈물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목이 메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희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돈 때문에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세 남매는 모두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 남은 것은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